제가 오늘 이제 이 강연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연은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지금 통일운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실제로 내적인 동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또 외적인 상황은 더 안 좋죠. 그러니까 통일의 어떤 한 당사자인 남북 당국이 저렇게 원수지듯이 저렇게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진짜 통일운동 자체가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오늘 이 주제는 이런 통일운동의 문제가 그러니까 원인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해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도 꺼내야 되고 또 부끄러운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보다는 좀 적은 인원 앞에서 담담하게 제가 겪었던 통일운동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지점을 성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답이 없으니까 함께 좀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좀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의 고백을 듣고 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우리 김영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통일맞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통일맞이라는 단체는 원래 정식 명칭은 통일맞이 7천만 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만들어진 단체 중에 유일하게 북한 동포도 회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북한 동포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물론 북한 동포가 회원으로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통일이 급작스럽게 올 수 있으니까 이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통일맞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뭐라고 참 웃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통일이 뭐 갑자기 온다고 또 통일이 뭐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런데 하여튼 당시에 저희가 통일맞이를 만들 당시에는 정말 곧 통일이 올 것 같은 그런 기운들이 넘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루빨리 갑자기 통일을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일을 맞이하자라는 잘 준비해서 맞이하자는 차원에서 단체를 이렇게 지었었고요. 저는 이 단체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의 좀 얼개는요. 남의 통일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는지 이 남의 통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남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통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일관이나 학자들이 갖고 있던 통일관이 아니라 남한에서 통일운동을 해왔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통일관에 대해서 쭉 한번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소모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외적인 문제보다는 통일운동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현재 통일운동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통일운동의 성찰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제가 결론을 뭐 내리기에는 저도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결론보다는 제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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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제가 좀 드릴 말씀은 통일의 개념입니다. 도대체 통일이 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에 만나면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단 한 명도 이 통일의 개념이 일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통일에 대한 단일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통일이냐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이 통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통일은 이런 거겠죠.
그냥 우리 헌법 정신과 기타 등등을 다 짬뽕해 보면 하나의 국가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될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분단도 어떻게 분단됐냐면 서로 적대적인 서로 다른 정치 사회 체제를 지닌 두 국가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 또는 뭐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상태가 통일이다라고 저희는 배웠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의 인식일 뿐인 거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는 통일이 어떤 상태야라고 얘기하면 하나 국가 아니어도 돼. 그냥 서로 만나기만 해도 통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단일한 체제, 단일한 정부, 단일한 국가여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그런 거 택도 없는 얘기야. 연방제로 가야 돼. 뭐 하여튼 정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그 통일연구원에서 꾸준히 여론조사 하거든요.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이 언제쯤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통일의 개념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도대체 언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막말로 해서 남북의 교류만 해도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한테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5년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한 국가, 단일한 체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50년이겠죠. 심지어는 아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생각도 같아야 된다. 자본주의적이면 자본주의적, 공산주의적 생각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00년, 200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그러고 나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옅어지고 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뭐 세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죠. 북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김일성 주석이 정의한 바대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이것이 통일의 상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외세 간섭이 없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연방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단일성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의 통일 개념에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냥 민족 공동체를 지향한다. 민족적 단합, 민족적 공동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핏줄 한 국가를 이뤘던 조국이 양단되어 있는 상태를 극복하는 것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통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양단된 조국이 양단돼 있다. 조국이 양단돼 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인데 그 남코리아, 북코리아 이 두 개의 코리아 형식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분리가 돼 있지만 대한민국도 나의 조국인데 다만 분열돼 있는 나의 조국인데 이 조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라의 통일은 민족 지상의 과업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즉 나라 대 나라의 통일 개념으로 인식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에 2019년도 개정된 헌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북은 남을 내 조국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거에는 남도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혁명을 해야 되고 남한에서 민족 해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한동포를 구해야 되고 왜 내 조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남은 이제 다른 나라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얘기고요. 최근에 뉴스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이 남이나 남한, 뭐 남측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대한민국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어떤 인식의 변화는 이미 2019년도 헌법 개정할 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양단된 국토의 회복, 민족 공동체 회복 뭐 이런 거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또 공통점이 뭐냐면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통일이라고 하면 분단된 상태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였다가 분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개념에서 그렇게 분단된 개념으로 보면 그것을 회복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분단되기 전 상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되기 전에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식민지 이전의 상태인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 경험했던 게 있으면 그래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 합의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길도 복잡하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남의 전반적인 통일과는 이질화된 정치 체제나 제도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 심지어는 문화까지 합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궁극적인 통일의 상은 뭐냐면 우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공간까지 가져야 통일이 실현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사는 건 절대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은 이미 일사불란하게 체제의 공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즉 남과 북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완전 달라. 우리는 자본주의 되기 싫고 또 이제 더 이상 니네 자본주의 보고 사회주의로 가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체제 제도 인정해주고 니네 체제 제도 그냥 우리 체제 제도 서로 병존해가지고 살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하나를 놓고 남과 북이 바라보는 시각차가 하늘과 땅만큼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정서까지 같은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제도와 정치 제도는 그대로 두고 병존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것도 통일합시다라고 대화를 하면 이 대화가 얼마나 생산적이 되겠어요. 실제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통일 문제가 무척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통합과 통일을 자꾸 이제 헷갈려해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나 통합이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통합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꼭 통일 운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통합과 통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합은 상호 의존적 관계만 만들면 돼요. 그게 통합의 요소예요. 그래서 나 없으면 네가 못 살고 네 없으면 나 못 살아. 요 정도가 통합의 수준이에요. 근데 통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도 없고 그냥 다 같이 그냥 하나의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통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안에 통합이라고 하는 여러 부분은 존재할 수 있어요. 뭐 문화 영역의 통합, 무슨 경제 영역의 통합, 정치의 통합 이런 거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통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합과 통일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서 사고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면 그건 통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통합은 반드시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통일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통합 이것이 목표다라고 하면 그거는 통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의 통일인식 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의 통일인식,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요즘 뭐 통일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낯설고 좀 그러시죠. 근데 저도 낯섭니다. 근데 어쨌든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어디냐? 남쪽에서 북쪽 말고 했을 때 저희는 두 개를 꼽습니다. 하나가 정부와 시민사회를 꼽습니다. 이건 다른 영역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학계도 영향을 좀 미치고요. 언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담론들은 뭐 스포츠 담론, 뭐 문화 담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론이나 학자들의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들의 영향력도 크고. 근데 통일 분야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플레이어가 딱 두 군데만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시민사회. 그러면 정부가 어떤 자기들의 정권의 성격과 정권의 목표에 맞춰서 통일 담론을 이것이 통일이다. 이런 통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민사회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건 아니야. 안 돼. 반대하거나 좋아. 같이 합시다 하거나 이랬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독창적으로 정부가 얘기하지도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독창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민사회가 해왔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부라는 플레이어하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플레이어 두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통일 담론을 만들어왔고 형성해왔던 것이 우리 역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왔던 담론은 뭐 다 아시겠지만 북진통일론, 가자북으로 북진통일론, 그 다음에
선건설 후통일. 먼저 우리가 잘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통일합시다. 이런 이제 박정희가 얘기했던 선건설 후통일 뭐 이런 거죠.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얘기에 공감을 했었죠. 그래서 열광도 하고 북진 통일론도 굉장히 열광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다고 해서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막 격동치고 막 저를 북으로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체제 경쟁론.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가면 체제 경쟁을 하자. 그래서 체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때는 북한 붕괴론, 곧 붕괴한다. 그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 붕괴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왔죠. 이게 다 정부 당국에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대북관을 가지고 만들어낸 통일 담론들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뭐 곳곳에 많은 영역에서 이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시민사회의 이제 그 담론들은 60년대에는 이런 거였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이렇게 절규하면 사람들이 맞아 그래. 그래서 이제 호응을 해줬다는 거죠. 심지어는 직업은 통일에 있다. 그 당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직업은 통일에 있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맞아 맞다 통일합시다 막 이렇게 막 거리로 막 몰려 나왔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통일 담론이었던 거죠. 8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민주 없다 이런 담론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거고요. 90년대 들어서서는 좀 냉전이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되니까 전면 개방 자유항래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북한은 왜 못 가냐 평양 가자 막 이런 전면 개방 이런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맞아 왜 못 가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북녘 동포를 돕자. 우리 한결에다 도와야 된다. 막 그러면 맞다 도와야지. 이러면서 막 그 쌀도 모아주고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고요. 2000년대가 되면 약간 좀 이게 약간 이데올로기가 좀 국뽕 요즘 말로 하면 국뽕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만 되면 우리는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한 얘기들. 민간에서 주로 막 이렇게 막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떠들고 다녔던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면 뭐 북핵 문제가 막 하도 막 이슈가 되니까 이제는 평화로 통일로 그다음에 평화로 통일을 그다음에 통일로 평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 담론이 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어필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것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런 시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시대별로 이렇게 흐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라서 대충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이후부터 어떤 시대를 쭉 살아왔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짧게 한번 보셔야 이 다음의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리는 분단 상태인데 남북 양측이 서로 막 맨날 밤마다 휴전선 넘어가가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포격전도 하고 막 끊임없이 피 흘리는 그런 분단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남은 당연히 북을 소련의 세계 적화 노선에 의해 탄생된 불법적인 괴뢰라고 규정을 했죠. 북도 남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 침략적 군사기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죠. 그리고 남은 북을 실지 회복의 대상,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이다. 저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니까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북은 국토 완정, 국토를 완전히 정벌해야 된다. 반쪽밖에 지금 우리가 못 갖고 있는 나머지 이런 살벌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70년대는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해요. 7.4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뭐 대화는 하는데 여전히 대결이야.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독립적 주권국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점거하고 있는 정치 실체, 요 정도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북은 주한미군 철수들 노리면서 야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는 동포입니다. 막 이런 평화 공세를 막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건설 후통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엔 동시가입을 바라지 않는 6.23 선언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제안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결하면서도 서로 체제를 무찌르지 못해서 안달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이어갔던 그런 시대이고요. 80년대가 되면 이제는 대화가 있는 대결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과 대결 상대로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 일원과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갑니다. 반면에 북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력 격차도 커지고 탈냉전도 이렇게 되면서 체제 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흡수 통일만은 막아내자.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야,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이제 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90년대 탈냉전이 들어서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서 이제는 우리는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포용하겠다, 끌어안겠다는 주의로 가는 반면에 북한은 상호 불가침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 정도만 우리 서로 살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2000년대 햇볕 정책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이제 되고요. 한편으로는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 붕괴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되면 북한은 남을 혁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흡수 통일의 경계의 대상으로 완전히 이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되면 거의 투코리아, 그러니까 두 개의 한국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식으로 서로 간의 개념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김여정은 작년 8월 20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을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다.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 자체가 남한에 대해서 더 이상 니네랑 엮이고 싶지 않다, 니네랑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강한 노골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북한의 그런 정말 태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남한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측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북측이라고 불렀더니 왜 북측이라고 부르냐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을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분리 정립된 독자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국가적 인식을 강하게 갖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서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고 저쪽이 괴뢰야, 니네가 괴뢰야라고 하던 시대부터 해서 정치적 실체는 인정해 줄게, 그러나 니네는 국가는 아니야라고 하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국가는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국가라고 뭐 서로 볼 건 없잖아 라고 하는 시대. 그게 91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은 1991년 9월을 법적인 분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단 상태는 아니었는데,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식적으로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단국가가 된 거죠. 1991년도가.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1년도 그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할 때 맨 서문에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할 때까지의 잠재적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법적인 분단이 확정이 되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 규정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요. 아마 2023년도, 그러니까 19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됐고 91년도 9월에 유엔 동시 가입을 했으니까 32년이 지난 2023년도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서류적으로 명시적으로 그 사인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다라고 서로 이제 개념 규정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체도 인정하던 시대에서 91년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까지는 같지만, 그러니까 정부를 인정하는 당이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말자로 합의했던 그 시대에서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통일에 관련된 개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와 나라라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남쪽 시민 사회에 통일 인식 담론이 쭉 이제 있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총 13개 정도가 있어요. 13개 정도가 있는데 이 13개를 다 저희가 살펴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제가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한번 좀 중요한 것만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 주최하시는 분에게 드리면 주최하시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페이퍼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한 거라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보시고요.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만 정리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3번의 곡절을 겪었는데요. 한 번이 냉전기, 그리고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이제 현재 시기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요즘 말로 신냉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냉전이라는 말은 좀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라고 표현하면 우리 통일 담론도 이제 3개 단계로 나눠지는 거고요. 지금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만들어야 될 때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통일 담론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그럼 지금 시대에는 어떤 통일 담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참고로 제가 이것을 정리한 기본 자료는 통일 담론의 지성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정말 우리 통일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조봉암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4년도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정치 담론, 그러니까 국가적 담론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시대에 이분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건 정말 뭐 거의 목숨 내놓고 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평화통일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 피해 대중을 처음으로 호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당연히 북한을 때려잡아야 될 공산당이고 죽여버려야 될 이런 사람인데 평화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를 데리고 평화통일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 대중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피해 대중이 누구냐면 한국 전쟁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광의로 얘기하면 한국 전쟁 때문에 피해 본 건 우리 4천만 국민이다. 다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된 사람, 한국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 한국 전쟁 때문에 재산을 잃은 사람, 한국 전쟁 때문에 망한 이런 사람들, 피해 대중들이 통일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피해 대중과 함께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대중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막 불구가 되고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없고 고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은 이런 없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만 해도 통일은 북진통일, 국토 실지 회복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되는 막 이런 개념으로만 얘기하던 시대에 이 사람이 최초로 분단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호명을 하고 또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처음으로 던지신 겁니다. 이게 통일이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통일은 정치가들의 자기 정치적 야심이나 야욕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표현물이었던 것이 졸지에 민중의 삶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이 이 평화통일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통일이 되면 평화통일이 되는 것이 수탈 없는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길이다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여기 썼지만 통일 문제가 곧 민생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첫 번째 통일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통일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 1950년대 이 논의를 지금으로 끌고 와 보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0년대, 2000년대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열광했을 때 놓쳤던 게 뭐냐면 통일은 곧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쳤어요. 그냥 거대 민족 담론, 거대 그 민족 담론에 빠져서 통일되면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통일은 정말 눈물 나는 거고 뭐 이런 것만 얘기했지 통일이 곧 민생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 통일운동의 몰락을 가져왔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무려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 직후에 이제 중립화 통일론이 나왔어요. 근데 중립화 통일론은 철저하게 주변 강대국에 우리가 청원을 하자. 중립화 통일 시켜달라고 이런 주의예요. 그 대신에 중립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북도 아닌 제3의 통일국가를 만들자. 아까 제가 통일이 어려운 이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그 두 개를 섞은 그런 제3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통일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의 장점인 계획정제와 기간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남의 장점인 중소상공업자의 자유로운 발전. 북은 이제 그 기간산업과 그거를 국유화해가지고 그 인민들에게 돌려줘서 좋긴 하지만 일반 상공업자들이 상업활동을 못하게 막으니까 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 개를 섞어서 해결하면 좋지 않느냐. 남의 장점과 북의 장점을 섞어가지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통일된 조국의 상이다.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립화 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분들이 대단하는 게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그다음에 자립적 경제를 수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상상을 하셨다. 상상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로부터 10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4대국 보장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 통일 아니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코 헛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제 4.19가 일어나면서 잠재되었던 우리 민족의 통일 에너지가 이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이 뭐를 주장하냐면 반봉건, 반회세, 반매판 자본의 민족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못 살고 그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 온갖 부정부패가 막 이렇게 찌들었던 이유는 반통일 세력 대 통일 세력 간의 모순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이런 사회 모순이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면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 되면 지금의 그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이 얘기에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진짜 호응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구호를 제시했냐면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남북 서신을 교환하자. 그래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보자. 북한의 쌀, 남한의 전기. 북한은 쌀이 부족하고 남한은 전기가 많으니까 이걸 교환해서 남북 경제가 서로 같이 발전하자. 그다음에 한국 문제는 한국민의 손으로 풀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민생 문제와 결합된 통일 논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실업률도 높고 정말 못 살아 죽겠는데 통일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맞아. 학생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통일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서 정말 다수 대중들이 4.19 직후에 통일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들끓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반공을 중시 여기고 사회 혼란을 경계하는 세력들이 한마디로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야 이러다가 진짜 38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감지가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그렇지만 어떤 그 민중들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보수 또는 수구 세력들의 에너지도
급속도로 결집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 흐름이 성공하지 못하고 5.16 쿠데타로 좌절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자통, 우리 지금도 이제 민자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민자통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자주적 통일론입니다. 4.19 직후에 있었던 중립화 통일론은 4대국이 보장해줘야지 통일하는 그런 외세 의존적인 통일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자통은 그게 아니라 통일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외세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합의하면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주적 통일론, 스스로 통일하는 자주적 통일론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남부 정치 협상을 하자. 그리고 남북 민족 대표들이 민족 통일 건국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자. 외세는 배격하고 남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제안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제기했던 그러한 흐름들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민생의 문제와 직결된 그런 구호를 들고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면 민자통은 통일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대중의 호응을 받았고 그때까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통일되려면 당연히 그 미국이나 소련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통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참신해요.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민자통과 이 4.19 직후의 학생운동이 합쳐져 가지고 3만 명의 대중이 모여서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통일 담론이 이제 바뀐 거죠. 뭐 외국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던 그런 거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막 감수성에 기초해서 막 우리가 민족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통일은 그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것, 통일은 우리 한국의 문제니까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이런 걸로 통일의 거대 담론들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4.19 직후에 있었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5.16 쿠데타로 인해서 펴지 못하고 이제 탄압받고 해산되고 그런 운명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으로 막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얻고 막 야 이제 통일을 한번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 으쌰으쌰하다가 5.16 쿠데타가 나고 했던 사람 다 잡혀가고 다 막 고문받고 투옥되고 이러니까 남은 게 뭐겠어요? 대중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수로 지하에서 몰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운동이든지 소수화되고 지화되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체 힘으로 뭘 하기 어려운 그런 비관론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없나 외부의 지원이 없나 이렇게 눈을 돌리게 돼서 반드시 외부랑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수고 대중들과 접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극렬화되거나 아니면 좌편향 우편향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70년대 초반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활동이 불가능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른바 통역당. 근데 이 통역당은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에 입각을 했어요.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은 뭐냐면 남한은 현재 그 식민지 반봉건 체제다.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 상태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반봉건 시대다. 그래서 낙후된 것이다. 그래서 이 남한이 발전하려면 먼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해방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족해방의 힘으로 이 반봉건적인 악습을 다 철폐해 나가야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전위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아주 선진적인 노선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전위당이 필요하다. 이런 노선이 북한의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로 통일혁명당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안 되면 좋은데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쟤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맞아?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통일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되게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게다가 1960년대 말에는 북한도 굉장히 좀 웃기는 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이른바 군사 모험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병력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면 남한에 있는 인민들이 우리를 호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당시에 그 북한군의 수령이었던 허봉학 이런 사람들이 무장공비를 침투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혁명합시다. 그러면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호응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장공비를 실제로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69년도, 68년도, 69년도에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실제로 강릉 삼척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그 이승복 어린이 얘기만 알지만 실제로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총 들고 막 총싸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했냐면 선전선동만 했어요. 그걸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지침이 뭐냐면 야 니네 남한에 내려가면 남한 인민들이 적극 호응할 거야. 가는 곳마다 막 꽃가루를 뿌려주면서 너네를 환영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가서 우리 같이 혁명합시다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짓불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이제 북한도 막 그런 식으로 무장공비 내려보내고 남쪽에는 막 지하당 막 전이당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통일 문제는 아주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 아무 이게 절대로 쳐다도 안 될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74년도에 민청학년이 우리가 그 이제 통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얘기하지 말고 민주주의부터 얘기하자라고 하는 노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선민주 후통일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것을 그 이어서 계속 그 반합법적인 활동하던 모든 단위들이 다 우리는 현재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물리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을 만나고 활동을 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점조직식으로 활동하는 지하 반합법 조직 활동을 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통일론의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그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내부적으로는 꾸준하게 있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때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선민주 후통일이 아니다. 민주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민주 없다라고 하는 민주통일 이론론을 주장을 하십니다. 이때 이게 되게 좀 반향이 컸던 것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민주주의와 투쟁을 하면 할수록 장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자꾸 니네 빨갱이지 이런 거예요. 노동운동을 해도 빨갱이지 민주화운동 하자 그래도 빨갱이지 인권운동 하자 그래도 빨갱이지 그러니까 이 분단 문제에 가로막혀가지고 민주화운동이든 인권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어떤 운동도 전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생각하신 거죠. 야, 이 민주화 통일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야. 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통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돼. 또 통일 문제가 잘 돼야 민주주의 문제도 잘 풀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와 동감을 하고 있었죠. 하게 됐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해서 민주화도 되고 또 동시에 냉전도 끝나가는 이런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이 냉전이 끝나갈 무렵에 문익환 목사님이 그동안 냉전 시대의 통일 논의를 종합을 해서 탈냉전 시대의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냉전이 해체되니까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쪽 우리 생각만 가지고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당시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4.19 때처럼 4.19 직후에 학생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막 국민적으로 호응이 컸듯이 87년 6월 항쟁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유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으니까 이제 통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보기에 이 정부가 너무나 반통일적이고 또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너무나 억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정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게다가 또 한쪽으로 보면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이 통일하고 싶은 에너지는 끌어 넘치는데 이거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신, 투신 이런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걸로 많이 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문익환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자기 몸을 불살르겠구나 생각을 해서 방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북은 이런 이유로 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쪽 정부와 국민의 마음을 전달해서 남쪽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얻고 북쪽의 진위를 알아서 그걸 남쪽에 전달해서 남쪽 사람들이 북한이 어떤 생각 갖고 통일에서 어떻게 생각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방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질문들, 북한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많은 질문들을 5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5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이 현재 냉전이 끝나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서로 남남으로 서로 완전히 적대하는 식으로 살지 말고 한시적이고 또 과도적으로 교차 승인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상호 인정하면서 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호 교차 승인 안에는 UN 그 동시가입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주석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교차 승인, 즉 북한은 미국, 일본이 승인해주고 남한은 중국, 소련이 승인해주는 방식의 교차 승인은 2개의 코리아를 인정하라는 거 아니냐. 나는 그거 절대로 못한다. 우리는 원 코리아지 투 코리아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89년도에는. 그렇지만 이제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남한과 수교하고 막 하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91년도에 신년사에서 유엔 동시가입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해 9월에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지만 2년 후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과감하게 남북이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인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 공존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하셨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 북이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북의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다 갖는 그런 연방제였어요. 아니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죽이려고 다투는 마당에 연방국가라고 건설해가지고 그 연방정부가 군사권하고 외교권을 다 가져버리면 그런 연방정부가 되겠냐고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김주석한테 그런 거예요. 군사 외교권까지 다 갖는 연방제는 너무 그거 하려면 부지하 세월이다.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김주석이 오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연방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최초로 단계적인 연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곧바로 91년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간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 그 정신이 그대로 6.15 공동선언 2항에 들어가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느슨한 연방제라고 표현했었는데 그걸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1989년도에 이렇게 제기했던 것을 김주석이 오케이 하고 그것이 91년도에 반영이 되고 2000년도에 6.15 공동성명으로 해서 실제로 북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단계로 쪼개가지고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높은 단계로 가는 연방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합의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를 병행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북한은 한반도 분단은 외세에 의한 거고 한반도가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되면 문화교류나 스포츠교류나 인적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남한 정부는 정치군사 문제는 이거는 우리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다 풀고 남북교류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교류부터 하자. 그리고 정치 문제는 나중에 풀어나가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무리가 목사님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안 되냐. 니네 제발 좀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우선의 원칙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이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이 정치 군사 문제와 남북 교류 문제 병행 추진은 최근까지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네 번째가 팀 스프레트 훈련 등 정세, 그러니까 막 서로 대립하는 이런 정세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 계속 가져갈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지금도 노입니다. 북한은 계속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얘기했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너랑 대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금 89년도나 2023년도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통일의 장애인으로 주체사상 문제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담이 크신 분이죠. 북한 가가지고 강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통일의 장애물이 뭐냐면 독재다. 알지 않냐. 근데 북한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주체사상 같다. 왜 주체사상이 그때 말씀하신 주체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주체 사상은 주체를 세우자는 건데 왜 그것이 줏대 없이 수령에게 모든 사람이 충성해야 되는 그런 체계로 얘기하느냐. 이거는 주체 사상의 본질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이 그렇죠. 주체 사상도 인간에게서 온 거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됐죠. 물론 그렇다고 주체 사상이 지금 뭐 북한에서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5가지 그 당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무리칸 목사님이 대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무리칸 목사님이 정리하신 건 뭐냐면 공존과 점진성이다. 통일은 공존부터 하는 거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속에서 공존부터 하다가 점진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또 높은 단계로 통일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존과 점진성의 원칙을 확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칙이 없다면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 우리 현실에 맞는 통일에 대한 담론은 될 수가 없다. 여태까지 증명된 일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칸 목사님이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90년대 들어가면 이제 무리칸 목사님 때로부터 이제 발전돼 온 80년대부터 쭉 발전돼 온 통일 운동이 이제 꺾이고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질이 멸렬해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범민련의 결성입니다. 범민련을 뭐 딱히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그냥 급진 민족주의적 통일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제가 붙인 거니까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그 전적으로 저의 문제고요. 이것이 맞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붙일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붙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운동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남과 북이 함께하는 운동이 맞습니다. 그죠? 남과 북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무리칸 목사님이 북한에 직접 가셔가지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듣고 오신 거 말고 실제로 남북이 직접 만나가지고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거는 당국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못했어요. 하면 잡혀가고 갔다 봤자 잠깐 방문해서 막 환영받고 임수경처럼 환영받고 온 것이 뭐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공동으로 뭘 하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안이 옵니다. 이제 90년대가 됐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남과 북이 모여서 같이 통일을 논의하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제안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범민련입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범민련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범민련을 구성하는 게 남의 시민사회와 북의 시민사회 그리고 해외 이렇게 3자가 모여서 만든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에요. 뭐가 비대칭적이냐면 남은 시민사회밖에 없어요. 정부가 범민련에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민사회. 근데 남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역량이 뻔하잖아요. 그 당시 아무리 뭐 대중운동의 시대라고 해도 뭐 많아봤자 뭐 그 노동자, 뭐 농민 뭐 이 정도의 주력으로 해가지고 청년 학생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그리고 물적인 토대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런 단위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민간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모자만 민간이지 실제로는 북한에는 민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당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부이기도 하고 당이기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적 물적 토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중을 동원해도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원을 동원해도 국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공동행사를 한다. 그러면 남은 공동행사 하나 하려면은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호텔이죠. 혹시 거기 시간 되나요? 뭐 예약하면 돈이 얼마 드냐면 야 돈 모아야 된다. 야 뭐 집회어 가네. 이러고 이제 막 하는 반면에 북은 며칠날 뭐 합시다 그러면 네 하면 끝이잖아요. 다 되잖아. 장소 나와 뭐 나와 버스 대 뭐 대 다 되잖아요. 비행기 대 다 되잖아요. 남은 비행기 하나 잡으려도 뭐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솔직히 다 우리 남한에서는 이런 조직은 안 만들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량 차이가 큰 데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대 조직을 잘 안 만들려 그래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 한쪽이 끌려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모여봤자 이 군소단체들은 들러리고 의사결정은 하나도 없고 찍소리 못하고 큰 단체들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남한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시민운동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연대 만든다 그러면은 잘 안 가요.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이래요. 왜냐하면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심지어 그런데 북한하고 하는 조직을 그렇게 비대치적으로 꾸려놓고서 이것이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인 거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이걸 반대했어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당시에 80년대부터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세력들이 있잖아요.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이른바 학생운동 때부터 쭉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던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대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력들이 마치 일본이 내전 끝나고 엄청난 그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서 임진왜란을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마찬가지로 87년 6월항쟁까지 그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일사불란하고 정확한 규율에 정말 타당적으로 투철하게 단련된 그러한 부대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한 부대들의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독재와 싸우다 보니까 남한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독재 정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아닌 거죠. 그 독재 정권의 뿌리를 봤더니 저들의 뿌리는 이 해방 이후에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로부터 출발해온 그런 매판 자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판 자본이 미워. 일제 식민지 청산을 못한 이승만이 미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에는 남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이거는 빨리 어떻게 변혁해야 될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북한이라는 사회는 보기에 너무 이상적인 거야. 일제 청산도 잘 됐어. 그 다음에 뭐 본인들 주장으로는 뭐 인민의 낙원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북한을 통일 시대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는 운동이고요. 그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상이 명확할 때 대중이 붙고 운동이 돼요. 그 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일운동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명확한 상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상, 물론 북한하고 똑같이 가자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북한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범민련이라는 조직에서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존경하고 있던 그 북한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민련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와 있듯이 너무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자초한 것도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통일관 자체가 북한을 롤모델로 했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의 상을 북한으로 받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라고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중의 눈높이에 안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점차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급진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은 민중의 고통받는 것,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 농민이 고통받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민족 해방만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민중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일단 반미 투쟁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1960년대 문제의식, 통일이고 민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통일 문제와 민생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됐고 통일 문제는 오로지 민족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운동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미투쟁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민족 대단결 운동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 두 개만 하면 통일도 되고 통일된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러니 대중들이 먹히겠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가 막 한국을 막 휩쓸면서 정말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통일만 되면 다 돼요. 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통일만 되면 다 됩니다. 미국 놈만 몰아내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죠. 그러니 당연히 고립되고 소수화되고 그러니 당연히 작은 탄압에도 무너지고 자기들끼리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용화되면서 뭐 97년도에는 그 한총련에서 학생회관에 돌아다니던 일반인을 프락치로 오인해가지고 고문하다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떨어지니까 얘네가 주사파기 때문에 고립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고립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간 거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통일운동의 본성인 통일이고 민생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의 본성이 한국인이 스스로 우리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우리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동등하게 남과 북이 동등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동으로 나온 게 민족회의라고 하는 대중 참여형 통일운동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그 한편에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운동의 흐름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을 드린 건데 NCC에서 88 선언 그리고 이 NCC 88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평화를 앞세운 통일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여기에 의미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의 의의를 다 부여할 수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선언이고 현재 이 원칙이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88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한다면 정말 평화의 맥락을 분단과 통일 문제에 접목을 했던 그런 첫 번째 통일 담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그 NCC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범민련 운동과 달리 양측 체제에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및 세계 인권 선언 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범민련도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얘기했는데 범민련의 평화협정 체결 또는 그 당시에 그 통일운동의 주류가 주장했던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은 평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외국 군대 철수였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하려면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된다. 북한에 외국 군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협정 체결이 목적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88 선언은 그게 아니라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주류 통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택돔 얘기하지 말라고 했겠죠. 당연히. 야,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협정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 평화의 문제가 통일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88 선언이 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범민련 운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남북 모두가 주체이자 변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 즉 남한만이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성역이어서 북한은 변할 게 하나도 없고 남한만 변하면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 변해야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통일이 남북이 모두 변해야 된다는 것이 60년대 나왔었잖아요. 그 60년대 나왔던 그 통일의 전통이 이 88 선언에서 다시 이제 한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 참여형 통일운동, 대중의 눈높이에서 통일운동 해야 된다는 흐름 하나하고 88 선언이 평화를 앞세워야 된다는 지점, 그리고 북두 변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것이 이 범민련 운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편향으로 흘러갔던 통일운동의 균형추를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민사회 노력의 하나였다, 담론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든 가운데로 올려가는 이런 노력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바로 대북 인도 지원. 이거는 이제 기능주의 통일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민족주의 통일운동이 정치 군사적 이슈에 집중하면서 어쨌든 민족 해방, 그러니까 그 반미 투쟁을 집중하는 이런 사이에 그거 말고 남북 사이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통일운동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후죽순으로 나왔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급속도로 쏠려가는 그 흐름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의 하나였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많이 이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쪽은 이만큼 같고요.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못 땡긴 상황이었으니까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막 미치거나 사람들이 막 맞다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대다수 시민들은 통일운동은 저런 거구나. 통일하면 무조건 반미고 통일하면 무조건 북한의
북한의 그 주장과 동일해야 되고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을 다수 대중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까지 대단히 조직적이고 규율성 있고 내부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운동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끌고 나간 운동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운동들이 솔직히 그 운동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류의 흐름이었고 대다수 언론들은 다 이거라고 얘기하고 대다수가 이거다라고 했던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 원칙들이 통일운동의 기본적 원칙들을 지키고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시민 사회의 통일 인식 담론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이고요. 시민 사회가 만든 건 아닌데 그래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그때는 빛보지 못했지만 지금 두각을 드러내는 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평화 공존론입니다. 평화 공존론의 핵심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두 정치 체제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일론이 필연적으로 폭력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체제로 만들 수가 없다. 지금 남과 북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통일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통일하면 생각도 같아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통일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가려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 공존론의 핵심이 뭐냐면 통일하지 말자입니다. 통일하면 안 된다. 통일하는 순간 평화가 깨진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코리아 양국 체제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막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코리아 양국 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양국 체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야 코리아 양국 체제가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단이라는 구조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 분단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는 공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구적으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왜? 분단 구조가 폭력인데. 그래서 분단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적인 공존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 공존론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거 평화 공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그거를 물어보는데 뭐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어쨌든 뭐 누군가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체제론이라고 있어요. 백낙선 선생님은 엄밀하게 하면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아까 시민사회 담론 안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백낙선 선생님은 이제 시민사회이기도 하지만 또 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이 분단 체제론은 시민사회에서 많이 수용됐다기보다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를 해놨는데 분단 체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이 장기간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분단 체제는 하나의 체제다,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일시적인 현상이나 외세에 의해 갈라진 뭐 이렇게 표현할 것도 없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체제가 됐다. 근데 그 체제의 가장 핵심은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들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두 세력은 한쪽이 없으면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적대적 공존 세력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건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세력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모욕적이죠. 어쨌든 북의 김정은과 남의 문재인이 같아. 뭐 이런 개념으로 뭐 과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분단이라는 체제가 없으면 현재 기득권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2년만 강조하시잖아요. 아니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인데 공안 검사 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무찌르자 공산당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시도 분단 체제인 거죠. 분단 체제, 남의 분단 체제인 거죠. 그에게 만약에 그 이념이 없으면 그가 존재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지탱해주는 절대적 지지층 20%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다 안 했다는 10% 이 30%의 지지층을 자기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반공 이데올로기 분단 체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거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저희보다 훨씬 많죠. 북한은 한 80%에서 90%가 분단 체제의 지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이렇게 분단에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분단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게 무슨 뭐 냉전이 지나간다고 없어지거나 판문점 선언을 한다고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분단 체제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남과 북의 각자 체제가 다 변해야만이, 깨져야만이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적인 힘은 남쪽 체제를 깨는 것에서 또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분단 체제론의 핵심은 북한이 변하면 좋은데 북한을 우리가 뭐 변화시킬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 이 분단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쪽 틀인 남한을 깨트리면 이 체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이 각자 기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무너져도 이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무너뜨림으로써 분단 체제를 와해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관점은 남의 체제도 북의 체제도 다 변혁의 대상이다. 아까 NCC에서 88선언에서 주장했던 남의 체제나 북의 체제나 다 비판 대상이고 다 바뀌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했던 그 문제의식이 이 분단 체제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분단 체제론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 남의 체제나 북의 체제나 다 변혁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평화 공존론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죠. 평화 공존론은 두 체제가 그냥 존립해야 된다, 병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 개념에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남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고 남의 체제를 분단 체제를 허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분단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만 돼도 사실상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분단론이 있습니다. 이 탈분단론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일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 아니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행복, 자유, 평화, 인권, 환경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통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민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만 통일이 의미가 있다. 즉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거에선 통일 의미 없다. 그냥 우리 시민들의 억압된 권리를 신장하고 그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복지로 돌리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만 통일이 의미 있지 통일 자체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탈분단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그래서 탈분단론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서적 문화적 그런 삶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핵심은 밑으로부터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일상으로부터의 정치를 통해서 분단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분단의 극복인 거지 통일까지 가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시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탈분단론까지 즉 남한에서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대다수의 어떤 논의들이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쭉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통일운동이 그런 여태까지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진해 왔냐 그리고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아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90년대에 그 범민련 운동이 남긴 후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역시 그때의 그것을 좀 많이 극복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이후로 지금 통일에 대해서 통일 담론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렇게 눈에 딱 명확하게 잡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이제 고민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민족 우선주의적 통일 담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남과 북이 직접 만나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민족 우선주의적 통일 담론이 저희 전통적인 통일을 좀 주도했죠. 그리고 그 전통적인 통일 세력은 북한과 공조를 하고 심지어는 그 분견된 남한으로 파견된 분견되다 그런 비난을 들을 정도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걸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우선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이제 민족 우선주의라고 해서 민족을 앞세우는 통일 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급진적 민족주의 담론을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미 자주화와 민족 해방 이런 것이 통일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던 한계였던 통일은 곧 민생의 문제라고 하는 그리고 통일해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전혀 그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진보 정부의 등장 문제도 저희 통일운동을 되게 어렵게 했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급진적인 이 운동으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주체가 돼가지고 막 그 포용 정책이니 무슨 평화번영 정책이니 하면서 뭐 통일 드라이브를 걸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이 시민사회가 발붙일 틈이 솔직히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정부랑 잘 파트너십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통일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은 남의 체제나 북의 체제나 다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의 정부도 비판해야 되고 북한의 정부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남과 북의 장점과 단점을 다 취합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통일국가의 상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으로서 통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면 정부 통일 담론에만 쫓아다니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세 번째, 대북 헤게모니 프로젝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진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했던 햇볕 정책, 포용 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가장 본질은 대북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뭐 시혜가 아니죠.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협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반도 전체에 헤게모니를 갖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 평화 번영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북은 끊임없이 그거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남북이 상대가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런 거야. 평화 번영 정책, 햇볕 정책은 실은 대북 헤게모니 프로젝트야라고 말을 못 하니까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용해야 되고 한 동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 남쪽에 이것을 지지해야 될 남쪽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에게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어라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 경제적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눈앞에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퍼주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퍼주기로 딱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따오는 게 퍼주기잖아요. 뭐 포용 정책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퍼주기. 그러니까 이게 대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투자에 인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건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졸지에 퍼주기 논란만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무슨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취할 때 무슨 자기 그 고백하듯이 자기가 뭐 마치 아니라는 것을 꼭 독백을 해야 되듯이 얘기하듯이 이 정책은 퍼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퍼주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이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정말 좀 처음부터 잘못 좀 된 거다. 게다가 이런 진보 정부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막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죠. 시민사회가 대북 지원하려고 하면 퍼주기 아니냐는 얘기를 똑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퍼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시민사회가 뭐가 있다고 퍼져요.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뭘 하려고 하면 퍼주기다라는 얘기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진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참 치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갈등 구조인데 화해 협력 세력과 자주 통일 세력의 문제. 이건 뭐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편의상 2000년대 이후에 성장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탈분단 운동이나 분단 체제론이나 평화 공존론이나 그다음에 대북 인도주의 같은 그런 운동으로 출발했던 그런 단체들을
그런 단체와 그런 시민운동을 화해 협력 세력이라고 보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부터 쭉 해가지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던 전통적인 통일운동 세력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주통일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두 세력의 관계에는 늘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해 협력 세력이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파트너가 북이잖아요. 그런데 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북이라고 하는 북은 당연히 자주통일 세력이 자기들의 말을 잘 들었고 또 앞으로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통일 세력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두 사람이 가요. 한쪽은 화해협력 세력에서 간다고 쳐요. 또 한쪽은 자주통일 세력 간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자주통일 세력에서 온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걸 합니다. 화해협력 세력이 하자는 걸 안 해요. 그러면 화해협력 세력이 대북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통일 세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거 좀 하게 해줘. 그럼 자주통일 세력이 알아서 내가 전달해 줄게. 그러면 돼요. 이런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의 그 통일운동 세력을 이제 뭐 나쁜 표현을 하면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근데 화해협력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통일은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북과 교류하지 않으면 북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자체가 없는데 자체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통일 세력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보면 자주통일 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가 늘 발생해 왔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 통일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다. 왜? 이 2000년대 이후에 드러났던 이런 대중 참여적이고 시민 참여적이고 또 창조적인 이런 그 통일운동이 활성화돼야 통일운동이 더 발전할 텐데 이런 흐름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식으로만 가니까 발전이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이 두 세력 간의 문제 거기에 북한의 어떤 이런 문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큰 장애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급진 민족주의 통일운동의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 뭐 다수는 아닌데 이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이른바 그 좌파 간별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때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너무 좀 북쪽하고 가까워. 너무 북쪽을 따라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뭔 얘기만 하면 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남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꼭 이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반국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통일운동은 전국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처럼 남한만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남한이 생각하는 걸 섞어서 가야 된다. 그게 전국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통일운동이라는 게 남북이 같이 하는 건데 북한의 요구도 있고 남한의 요구가 있는데 남한의 요구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좌파 간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어릴 때 누가 어쨌다 제가 좌파다 누구다 이렇게 막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거죠. 어느 날 극좌로 갔던 분이 어느 날 극우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통일운동을 벌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통일운동이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야, 정말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본인이 그렇게 경제 문제는 필요 없다 뭐 그게 나중에 문제다고 신나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그 통일운동의 경제 문제 신경 안 쓰고 민생 문제 신경 안 써서 이 운동은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통일운동을 벌였다고 얘기하는 게 저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런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아는 거죠. 본인들이 했던 운동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실토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이 급진 민족주의적 성향의 운동 관성 그리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북한의 태도 그리고 진보 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에서 뭐 화해협력 세력과 자주통일 세력이 여전히 뭐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것도 솔직히 서로 별로 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다툴 일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좀 서로 대립하는 이러한 것들이 현재 통일운동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감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너는 앞으로 그래서 통일 담론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것, 그리고 탈냉전이 되면서 우리 선배들이 고민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인 거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때이고, 저는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늘 그래 왔으니까. 어려운 시기마다 다 그 시대를 돌파하는 통일 담론을 시민사회가 만들어냈고, 그 통일 담론이 대중들을 격동을 시켰고 통일의 추동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뭐냐? 저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정체를 잃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본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나의 정치 체제, 남의 정치 체제를 북의 정치 체제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통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을 중심으로 북한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통일 운동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중심으로 남한을 만드는 것, 북한처럼 남한을 만드는 것이 통일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을 거부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길을 찾자라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통일 운동의 본령은 저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까,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통일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일운동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통일할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의 감흥이 없고 통일을 외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나라야, 우리의 살 길은 통일에 있어, 직업은 통일에 있어, 쌀은 통일에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실업에 허덕이고 민생고에 허덕이던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열광을 했어요. 진짜로. 네. 제가 이제 여기 썼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통일에 열광했던 건 60년대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너무 이쪽이 못 살고 힘드니까 통일되면 잘 산다고 생각했다고 다들 그래요. 왜? 북한이 잘 사니까. 그래서 통일만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통일을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90년대가 되면 바뀌어요. 탈북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90년대, 2000년대 가면 북한 사람들이 다 통일했대요. 그래서 시켜서 통일한 게 아니라 진짜 절박하게 통일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통일되면 잘 살 것 같으니까, 통일되면 안 굶어도 될 것 같으니까 통일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일이 나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고 통일된 사회가 나의 삶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비전만 보이면 통일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나서서 통일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어떤 나라,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그리고 그 나라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전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통일 인식, 통일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첫 번째, 통일 문제는 무조건 남과 북이 합의로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통일하는 데 있어서 남도 변혁의 대상이고 북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그 통일 담론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논쟁이 있잖아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논쟁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 논쟁들이 통일의 논의로 끌고 와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통일 국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통일 국가를 우리가 어떤 상으로 제시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도 자신 있게 이런 나라야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왜? 너무 많은 게 변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이 통일 문제와 민생 문제를 하나로 합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아카데미의 제목이 평화협력 아카데미인 것처럼 평화협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평화협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또 통일의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일치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평화협력을 해야 내 삶의 문제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아직 못 찾고 있는 것뿐인데 저는 그거를 찾아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의 체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북의 장점과 남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일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기의 삶이 우리의 민생과 통일이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해서 통일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